2013년 9월 28일 시행했던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란 표지의 바탕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라든지 설비라든지 구조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그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물 제조소가 있고 취급소가 있고 저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원칙적인 표현이 나오는 게 위험물 제조소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위험물 제조소에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하는 것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 제조소에 관련한 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먼저 거기 보면은 표지를 설치를 한다. 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가 위험물 시설 중에서 어떠한 장소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건데 그럼 위험물 제조소니까 당연히 뭐라고 적겠어요?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붙여놓겠죠. 위험물 제조소. 그 다음에 만일에 위험물 저장소 같으면은 뭐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그래서 그게 어떠한 시설인가에 대해서 표지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표지를. 자, 그런데 이제 그 표지를 설치할 때는 이 장소가 위험물 제조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기가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지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는 원칙적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기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 표지의 크기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어요. 표지의 크기. 표지는 0.6m 곱하기 0.3m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0.6 곱하기 0.3.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표지는 거의 다 0.6 곱하기 0.3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될 수 있고 그러면 0.6, 0.3이라고 하는 표지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위험물 제조소.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건데 이 바탕 색깔하고 글자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 표지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탕은 백색이고 저 문자는 흑색으로 적어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이렇게 적으면 딱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표지는 항상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표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게시판도 설치해요. 게시판은 두 가지를 설치해요. 게시판 두 개를 둔다는 거예요. 두 개를 두는데 어떤 걸 두느냐 하면은 게시판 하나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위험물이 분명히 뭐고 그 다음에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지정 수량의 최대 수량을 정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는 게시판이 하나가 있고 또 게시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사항을 적는 게시판이에요. 주의사항을 적는 게시판. 그럼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은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는 연소의 위험이 있다.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 위험, 화재 위험에 있어서 지금 위험물질 가연물이 있잖아요. 그죠? 가연물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무한히 있는 공기 중에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연소나 화재 위험성이 나타나려면은 여기다 뭐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점화원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죠? 점화원. 그래서 이 두 개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위험물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물기를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기. 그 다음에 화기를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적어 놓는데 물기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물기 주의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화기는 화기 주의, 화기 음검 이렇게 적어요. 물기 음검, 화기 음검, 화기 주의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물은 청색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현해요. 백색 문자로. 그 다음에 화기주의라고 적거나
화기응금이라고 적을 때는 요거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봐요. 여기는 어떻게 표현한댔어요? 여기는 백색 바탕에 여기는 흑색 문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여기는 청색의 백색, 적색의 백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색깔을 쓰는데 색깔은 왜 쓸까요? 색깔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써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색을 구분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란지 모르면 어때?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과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색깔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알고 판단하면 금방 이루어지는데 이걸 그냥 이루려면 어때? 아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물이니까 뭐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요거는 열이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지는 또는 게시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현합니다.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위험물 제조소에서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의 바탕색은 했기 때문에 요거는 백색 하면 돼요. 그죠? 백색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표지는 0.6m 이상, 세로 얼마요? 0.3m 이상.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의미를 따져보자면은 중요할 수도 있어요. 0.6m 이상, 0.3m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직사각형으로 해야 돼요? 정사각형으로 해야 돼요? 상관이 없어, 사실은. 왜 그래? 이게 지금 가로가 0.6 이상이고 세로가 0.3 이상이면 되죠. 최소 기준이 뭐야? 최소 기준이? 여기 0.3이고 여기 0.6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이거를 0.3 이상 0.6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그래서 어떤 기준에 보면 직사각형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때는 뭔가 이게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표현들은 사실상 오해 소지가 많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일단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0.6, 0.3 이렇게 되어 있고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그 다음에 게시판에 대해서는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있고 주의사항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게시판이 있다고 그죠? 자, 그렇게 정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조사를 하느냐 하면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는 거예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는 거예요. 화재로 인한 피해 조사와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원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조사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을. 자, 그러면 조사에는 원인 조사와 무슨 조사가 있어요? 피해 조사가 있다. 피해 조사. 자, 이런 조사를 하는 전담 부서가 소방서 소방본부에 어때요?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은 화재 조사만 어때요?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화재조사 전담부서고, 그 전담부서에는 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장이 화재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법률은 어때요?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업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닌 것은, 대부분 이제 우리 이런 기사시험 문제에서는 문제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단답형 수준이잖아. 그지? 표지가 있는데 표지는 어떻게 표현해? 이런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문제는 뭐냐면은 쭉 구체적 사실을 늘어놓고 거기서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업무가 아닌 거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일단 화재조사 인력의 수급 및 배치 계획, 화재조사의 총괄 조정,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의 실시.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전담부서의 장의 업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법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법률에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화재조사 인력의 수급 및 배치 계획하고 나오는데 요거는
전담부서장이 하기보다는, 그죠? 소방기관장들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령 소방서장이 화재조사 전담부서에 몇 명을 배치해라든지 아니면요, 소방본부장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전담부서장은 그거는 실무를 보는 팀장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역할을 하는 조사 업무 영역에 관련한 건 어때요?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1번이 잘 못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답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실제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 전담부서의 장의 업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부서장의 업무에 놓고,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방기본법 규칙 제12조 동그라미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뭐냐면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항이란 뜻이에요. 2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 법률을 찾아보면 돼요. 그렇게 다 달아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화재조사 인력의 수급 및 배치 계획. 그게 이제 답이다. 그렇게 이제 정하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소방시설 종류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요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소방시설 그랬는데, 소방시설에는 전부 5가지 설비가 있어요. 그죠? 전부 5가지 설비가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소화설비.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경보설비. 요것도 가급적이면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외우면 좋겠죠? 순서대로 외우면 좋아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피난설비.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소화 용수설비.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공부 안 했네요, 여러분들. 그죠? 소방활동설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전부 5가지 설비를 우리가 한꺼번에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소방시설 이렇게 불러요. 소방시설. 그러면 이 소방시설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어졌는데 거기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설비들이 쭉 나오는데, 그죠? 요걸 구분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도 어때요? 그런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도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이 중에서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통합 감시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답은 뭐예요? 비상 콘센트 설비예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소방이 아니고 소화활동설비네. 그죠? 네,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해요. 소화활동설비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몇 개를 풀어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를 절대 빼먹고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외워놓으면요, 실제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일단 그러면은 소화활동설비에는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소화활동설비는 전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자, 6가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연결 송수관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자,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 다음에 재연 설비. 이렇게 전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3번 문제는 경보 설비를 물어놓고 답을 뭐를 갖다 넣었어요? 비상 콘센트 갖다 넣어놨어요. 그죠? 경보 설비 넣어놓고. 그럼 왜 이럴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다음부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소화설비는 그 역할이 뭐냐? 이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불 끄는 거예요. 그치? 불 끄는 거. 자, 경보설비는 화재 사실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주자가 건물 바깥으로 피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가 바로 뭡니까? 피난 설비예요. 그 다음에 소와 용수 설비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두는 게 소와 용수 설비예요. 그러면 소와 활동 설비는 뭐라고 정의를 해놨을까? 혹시 아는 사람? 소와 활동 설비 정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거나 그 다음에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소활동 설비예요. 소활동 설비.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불을 끈다는 의미에서 소화하고 진압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요? 소화와 진압의 의미. 불을 끄는데 소화도 불을 끄는 거고 진압도 불을 끄는 거야.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 이 말이에요. 그렇죠. 초기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초기에 불을 끄는 거고 이거는 초기에 불을 끄는 게 아니고 화재가 이미 성장하고 난 다음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불러주느냐 하면은 이놈을 초기 소화설비라 그러고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본격 소화설비라 그래요. 본격 소화설비. 그러면 초기와 본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초기는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사용하도록 설치가 되는 게 소화설비예요. 관계인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자, 소유자,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관계인이라 그래요. 반면에 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예요. 소방대가 사용하기 위해서 두는 게 바로 뭐예요? 본격 소화설비입니다. 본격 소화설비. 그럼 불을 끄긴 끄는데 요거는 불이 처음에 조그만할 때 불을 끄는 거고 이건 불이 어때요? 아주 커졌을 때 불을 끄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불이 나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야, 불이 났다. 알려주고 빨리 피난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불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때요?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기능과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단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적용되느냐는 그런 문제이고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이걸 사용하는 주체가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거론되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집어넣어 놓으면요 이게 아주 비슷한 의미로서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매번 나와요. 요게 매번 나와요. 지금 우리 문제는 경보설비를 물어놓고 뭡니까? 비상 콘센트. 요게 이제 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요 몇 번 하면 돼요? 3번 하면 됩니다. 3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3번 문제에서는 소화 활동 설비 6가지가 뭔가 어때요?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번에 나왔을 때 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틀려도 되는데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을 때는 이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저녁에 이거 다 외웁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3번 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저장소 또는 제소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은 이렇게 나왔어요. 벌칙은. 요거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우리가 공부하는 소방관계법규에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어떤 조항이 나와 있냐면은 제일 마지막 챕터에 벌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칙.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관계법규의 모든 법률에요. 벌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벌칙이라는 규정이 없는 법이 있나? 벌칙을 두지 않는 법도 있어요. 그럼 벌칙은 왜 둘까? 그지? 벌칙은 왜 둘까? 그리고 그 벌칙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소방 관련된 법률들은 그 법률의 형식 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법적 체계를 갖는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법의 형식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럼 공법이란 게 뭐냐? 공법이란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또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어떤 대상 하나만 놓고 판단하면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하고 아주 유사한 놈을 갖다 놓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뭐가 나와? 차이점이 나오지. 차이점이 나오면은 그 차이점이 바로 뭐야?
각각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법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놈하고 뭔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공법의 반대 개념은 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 이런 말 처음 들어보지, 그지? 공법하고 사법.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공법적 형식을 갖는 게 있고 사법적 체계를 갖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서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률의 적용 관계가 공법은 수직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반면에 그럼 사법 뭐라고 하면 되겠어? 반대로 했잖아. 이게 수직적이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릴까요?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법이라는 얘기야. 그지?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종속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종속적인 관계. 반면에 수평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두 개가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요거는 대등한 관계에서 법률적 체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종속이냐? 자, 종속인데 높은 게 누구냐면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국가기관. 국가의 통치를 받는 국민이 어때요?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 작용을 뭐라 하냐? 행정작용이에요. 행정. 자, 여기 뭐가 있냐면 행정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관. 행정기관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그래서 국가기관이 우리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법률 관계가 바로 뭐냐면은 공법적 관계예요. 대부분 법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 그럼 사법적 관계는 뭐냐면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권리나 또는 어떤 이익이나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률이 형성되어졌을 때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사법적 관계라고 그래요. 사법적 관계.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관계냐면은 계약을 한다든지, 그죠?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민법 같은 거요. 민법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성인의 나이를 몇 살로 한다. 이런 게 이제 민법대로 결혼을 몇 살 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전체가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법률적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요? 사법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공학에서 배우는 법들이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뭘 배워요? 공법적 관계법을 배워요. 그럼 공법적 관계법들은 아주 표현이 명확하게 이제 딱 나옵니다. 제1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법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법의 목적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항상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공공복리 정진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벌칙이 나와요. 벌칙이. 그 뭐냐면은 이 공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관계로 법이 구성됩니다.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이익과 공익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익, 사익, 이 관계를 규정하는 건데 자, 우리도 지금 우리 학과에 전체 구성원이 있습니다. 전체가 우선이 돼야 돼요? 개인이 우선이 돼야 돼요? 개인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그죠?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뭡니까? 전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공익이 우선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이익은 전체 이익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봤을 때 요거는 우선하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가 전체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어때?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야지만 이게 전체 이익이 형성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 했을 때 나는 하기 싫지만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이익에 뒤따라가는 거고요. 전체 이익에 의해서 자신이 손해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은 이거는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어떻게 하자 했을 때는 개인은 어떻게 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은. 근데 개인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전체 이익에 비해서 내가 받는 침해가 너무 커요. 내가 받는 침해가 나는 정말로 그거 못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수업 마치고 전체 수영을 하자. 나는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수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나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물에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물에 못 들어가죠.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서 어때? 예외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외가. 그러지 않으면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다 뭡니까? 공익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너무 심하게 침해를 받는 것은 항상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아주 적절하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에 정해진 절차. 그래서 이런 공법은 마지막에 벌칙이 있다고 했지만은 그 앞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요.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주고 특별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뭘 가할까요? 벌칙을 가하는 겁니다. 벌칙을. 그래서 전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아주 균형 있게 잘 맞추어 나가는 과정을 규정을 해놓은 게 바로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은요, 굉장히 잘 알면은 아주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잘 적용하게 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법을 어때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그냥 대충 가버리고, 법률을 읽더라도요, 거기에서 적혀져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가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항상 벌칙이 어때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벌칙은 어떤 벌칙이 있느냐? 우리 이제 소방 관련되는 법규에는, 벌칙이 벌금형이 있고요. 벌금형. 그 다음에 징역형이 있어요. 징역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처분하는 게 있어요. 과태료. 자, 여기 있는데, 요거 두 개는 틀려요. 벌금하고 징역하고 과태료 처분은요, 틀려요. 벌금하고 징역형은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는 행정형벌이라 그래요. 행정형벌이라 그러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래요. 행정질서벌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건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운전을 하고 있어요. 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왔어요. 지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지나가면 안 돼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은, 벌금하고요, 과태료 중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까요? 과태료 처분을 내려요. 왜 그럴까요? 빨간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그때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치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불일 때 지나가다가 사람을 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때는 어떤 벌을 내릴까요? 구체적인 죄를 저질렀으니까 어때요? 벌금이 가해지겠죠, 그죠? 요게 이제 과태료하고 벌금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는 어떤 중대한 사실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조문에서 벌금형이 어떨 때 부과되고 과태료가 어떨 때 부과되는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기가 어때요? 훨씬 더 경미한 경우겠죠, 그죠? 약할 때는 이렇게 바꾸고 좀 심하게 잘못했을 때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행정형벌은 벌금형하고 징역형하고 두 개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행정형벌은 전부 8가지 항목이 있어요. 8가지 항목. 그 중에서 우리 소방과 관련한 법률에는 3가지가 규정이 돼요. 3가지가 뭐냐면은 벌금형이 있고요, 징역형이 있고, 검고형이 있어요. 검고형. 징역형이 있고, 검고형이 있어요. 벌금은 잘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 그러면 징역형과 검거형은 뭐냐?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데 징역은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 가둬놓고요, 일을 시켜요. 요거는 일을 시키는 거고, 검거형은 감옥에 가둬놓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방과 관련된 것은 이러한 법률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그럼 이제 우리 4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저장소 또는 제주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데에 대한 벌칙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위험하니까, 그치? 그래서 저장소나 제주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한 거예요. 그걸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금방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금형하고 그 다음에 징역형이 가해지는데 그 정도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때요?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데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전부 9개의 항목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어떻게 다 외우면 되겠어? 이거 외울 수 없어. 응? 외울 수 없고 이걸 외우기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외워야 되느냐? 문제 나올 때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만은. 그러면 4번 답은 뭐예요 지금?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 언제 그래요? 제소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취급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거 하나만 외웁니다. 하나만.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다가 그 항목이 나와 있는 데다가 표시를 해 두세요. 몇 번에 그 항목이 나와 있어요? 1번에 나와 있죠? 1번에 줄을 그어 놓으세요. 1번에다가.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급한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다른 거 몰라도 좋아요. 그거 할 수 있겠지? 자,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은 뭐냐면은 제1종 판매 취급서입니다. 제1종 판매 취급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뭐가 있느냐?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제조소가 있어요. 제조소. 요거는 제조하려고, 그지? 제조하려고. 그 다음에 저장소가 있어요. 저장소. 요거는 위험물을 저장하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취급소가 있어요. 취급소인데 이거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요. 두는 거예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제조소는 제조소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장소는 혹시 몇 개인지 알아요? 저장소는요, 전부 8개가 있어요.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저장소에서 전부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급소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4개가 있어요. 4개. 자, 우리 지금 취급소니까, 취급소는 그럼 어떤 취급소가 있느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주유 취급소예요. 주유 취급소. 자, 그 다음에요, 일반 취급소예요.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예요.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요걸 제일 마지막에 적어야 돼요. 마지막에. 주요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일반 취급소라는 거예요. 일반 취급소. 자,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 우리 문제 나왔지, 그지? 판매 취급소. 자, 판매 취급소는요, 다시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2가지 있어요? 1종하고 2종이 있어요. 1종하고 2종.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자, 1종 판매 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종하고 2종의 차이는 뭐냐? 1종하고 1종은 취급하는 위험물 양을 조금만 해요. 2종은 어때요? 많이 하는 거예요. 2종은. 그럼 1종은 그 조금만 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 지정 수량의 1종은 위험물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예요.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를 뭐라고 해요? 1종이라고 해요. 판매하기 위해서 취급할 때 1종이라고 그래요. 2종은 얼마일까? 2종은 40배야, 40배. 40배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면 일단 취급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위험물을 다루는 건 아니야. 그죠? 그리고 1종하고 2종에 있어서 1종은 뭐예요? 1종은 20배 이하고 2종은 40배 이하예요. 2종이 더 위험하지, 그지? 더 많이 다루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취급소에서 이렇게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취급소 중에 판매 취급소가 있고, 거기는 1종하고 2종이 있다. 1종하고 2종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이 나오는데, 자, 뭐 1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페인트 가게예요. 페인트 가게 우리가 페인트 사러 가면은, 어떻게 해요? 페인트를 이렇게 섞어서 주지. 색깔을 맞춘다고. 또는 뭐가 있냐면은, 페인트에다가, 뭐예요? 그 기름을, 신나를 해가지고 페인트를 묽게 해서 만들어주고, 그죠? 그런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배합하는 실이에요. 그럼 배합을 하게 되면은, 위험물을 용기 안에 가지고 있다가 용기 밖으로 나오게 되지? 용기 밖으로 나오면은 가연물, 위험물이 있었고, 용기 바깥에 뭐가 있어요? 산소 있잖아. 산소. 여기다 뭐가 가면 불이 나요? 점화원 가면 불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 배합하는 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이 배합을 할 때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때요?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진 곳에서 뭐 해야 돼요? 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준에 관한 문제지?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 자, 기준에 관한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숫자들이 나와요.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기준을 의미하잖아, 기준을. 예를 들면은, 바닥 면적이 5 이상 1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됐습니다. 그럼 배합하는 실은 일정 크기 이상 돼야 되고요, 일정 규모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거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어요? 5에서 10이 아니고 6에서 15입니다. 6에서 15요. 6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1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이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일종 배합하는 실을 5로 하면 어때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5가 넘어가면 어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까요? 요건 어때요? 맞아요. 요거는 맞는데, 출입구에 문턱을 둔다 그랬어요. 문턱을 이렇게 두면요, 위험물이 액체인 경우요, 문턱이 있으면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기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면은 10cm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cm, 20cm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턱은 얼마? 10cm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맞고요. 자, 3번에 보면은,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한 구조를 하는 경사가 없는 지뷰 설비를 할 것. 경사가 없는 지뷰 설비. 자, 경사가 없는 지뷰 설비인데, 경사가 없으면은 이 바닥에 떨어진 위험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경사를 두고 이 아래쪽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위험물을 모으는 지뷰 설비를 두는 겁니다. 없는 하는 게 틀렸어요. 없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전기는 벽면에 있는 창문으로 방출하는 구조를 할 것. 벽면에 있는 창문으로 방출하는 구조를 할 것 되는데, 창문으로 방출하는 게 아니고, 가연성 미분 전기는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려우냐? 일단은 틀린 걸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때요? 맞는 것을 찾으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어려워.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 지문에서 틀린 부분에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1번 지문에 어디다 표시해야 돼? 5 이상 10 이하를 6에서 15로 고쳐놓고, 그 다음에 3번에는요, 어디다 줄 꺼내야 돼? 없는. 그걸 뭐라고? 있는. 이렇게 고쳐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는요, 벽면에는 창문이 아니고, 지붕. 이렇게 고쳐놔야 돼요. 지붕 고쳐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자, 다시 또 한번 생각해봐요.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어서 답을 정해보면은, 야,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먼저, 6에서 15인데 5에서 10에서 틀렸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숫자 바꾸기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바꾸면 틀려요.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기준이라 그랬잖아. 기준이 엉터리니까 법을 어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숫자는 잘 봐야 돼요. 숫자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요, 없는 하고 나와요. 없는. 이거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했어요. 있는. 자, 이런 거는 뭐냐면은 아주 객관성이 있는 상대어를 찾아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반대말 찾기 한 거야. 반대말 찾기. 응? 반대말 찾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대말 찾기 할 때 있다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없다 이러면 되잖아. 그죠? 없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령 그 3번 지문에서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은 구조를 하는 경사가 없는 지뷰 설비를 할까? 이 말을 연습해 봅니다. 한번 틀리게 고쳐보세요. 뭐라고 하면 될까?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를 하는 경사가 없는 지뷰 설비를 할까? 어떻게 고치면 될까? 바닥 하지 말고 벽이라면 되겠지. 그 말이 이상하지잖아, 그죠?
그렇죠. 벽 하면 돼요. 틀리게 할 수 있는 거. 침투하지 아니하는, 이걸 뭐라고? 침투하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침투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가 없는, 경사가 있는. 집유설비 기름을 모으는 장치인데, 엉터리를 고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집수정을 설치할 거,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객관식 문제이다 보니까 사람은 어때요? 명확하게 틀릴 수 있는 표현들을 찾아오는 거야. 명확하게 틀릴 수 있는 표현들을.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요. 문제는. 근데 지금 이 문제 낸 사람은 굉장히 초보 단계의 문제의 출제자일 것 같아. 아니면 쉽게 내려고 했거나, 경사가 있는 이 말을 뭐라고 한 거야? 경사가 없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전기는 벽면에 있는 창을 통해서 방출하는 구조를 할 것 했는데,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전기나 가연성 미분. 자, 가연성 전기와 미분이 있어요. 가연성 전기와 미분. 이거 어떤 의미예요? 가연성은 연소가 되는 거죠. 연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연소가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연소가 돼요? 가연 물질이 기체인 산소와 어때요? 산화반을 일으키죠? 그죠? 그러면 산소하고 산화반을 일으키려면은 가연 물질도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산소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줘야지만 산소가 한번 놀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 가연물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바로 반응이 돼요. 그런데 액체는 산소하고 곧바로 반응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다른 나라 사람이야, 액체는. 산소가 봤을 때는. 그러면 비슷한 모양으로 갖추는 게 바로 뭐예요? 액체가 정발해서 기체가 되면 그거 뭐라 그래요? 전기를 하잖아. 전기. 그 다음에 미분은 뭐예요? 미분은 고체입니다. 고체가, 큰 덩어리 고체가 산소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산소가 좋아할 수 있는 덩어리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미분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요, 어떤 모양처럼 보이느냐면 기체처럼 보여요. 기체처럼. 근데 기체는 공기 중에서 확산해 가는데, 요거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 떨어져요. 아래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전기하고 미분인데, 그럼 이제 이게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로 빼낼까요? 위로 자꾸 빼냅니다. 위로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게 빼내기가 힘들어지고, 위로 빼내야지만 어때요? 이게 위험성을 위로 빠져나가는 거지. 아래로 빼주면 이게 계속 실내에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여기서 뭘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뭔가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불을 여기다 갖다 대지 않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빼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나 미분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5번 문제였고요. 자, 6번 문제.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하자 보수하고 나오는데, 하자가 뭐예요? 하자가 여자 이름이 아니고 성이 함시고 이름이 하자이라면 이름이 어떻게 불러요? 함하자. 그러면 안 되겠지? 응?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서 하자는 뭐냐면은, 하자는 소방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소방시설이 설계 도서, 이거 다르게 된 거야. 그거는 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랬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서와 달라서 기능에 문제가 있고, 성능에 문제가 있고, 외관, 미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하자인 거야. 삐딱하게 달아놔도 어떻게 돼? 하자야. 문이 안 열려도 뭐요? 하자야. 작동이 안 돼도 뭐요? 하자야. 그럼 이런 하자는 보수로 해야 돼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게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야.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그럼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공사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 공사 한 사람이. 근데 공사 한 사람이 공사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게 됩니다. 하자 보수 보증요. 하자 보수 보증. 그래서 어떤 공사인지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를 하려고 돈을 받아놔요. 돈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하자 보수 보증금. 그럼 우리 소방시설은요,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불이 났을 때 제대로 동작이 안 되면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보증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자, 보수, 보증 기간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언제까지 그렇게 봐줄 거냐 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자, 소방은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딱 2개밖에 없어요. 2년하고 3년. 2년하고 3년. 그 쉬워.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이 있고 3년이 있어요. 2년과 3년. 2년과 3년. 그럼 2년은 2년 이내에 발생한 문제는 보수를 해준다는 거야. 3년은 3년까지 봐주겠다는 얘기야. 3년까지. 그래서 2년, 3년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법률에 딱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년은 전기장치들이 많아요. 전기장치들. 전기는 별로 뭐 고장날 게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뭐 2년만 문제 없으면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은 기계장치들이 많아요. 기계장치들. 그럼 우리 소방시설이 아까 5개 있었거든? 5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기와 주로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경보설비. 경보설비. 그 다음에 기계와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소화설비. 소화설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2년이고 3년입니다. 2년이고 3년요. 그렇게 딱 맞추면요. 다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맞추면. 근데, 그렇게 맞췄는데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자, 2년에 보면요. 2년에 보면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소방시설 5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소화활동설비에 들어가요. 소활동설비. 소활동설비는 누가 쓰는 거라서? 소방대가, 소방관들이 쓰는 거예요. 그지? 이거 3년으로 가야 돼요. 3년. 근데, 요거 잘 보면요. 이거 그냥 무선 통신 보조설비가 뭐냐면은 건물에다가 그냥 안테나 역할을 하는 통신선 하나 쭉 깔아놓은 거예요. 내용은요, 3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놈이 하는 역할, 이거 누가 쓰느냐를 봤을 때는 3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전기장치예요. 그죠? 전기적 장치라 보면 돼요. 자, 3년에 보면요, 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 이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소방시설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경보설비에 들어가요. 경보설비. 신호 주는 거, 신호 만드는 거. 그거 다 전기 같아, 그죠? 이거 전기장치 맞아요. 근데 자동화재 탐지설비는요,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전기적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해? 제일 먼저 감지기 있어야 되고, 감지기에서 화재 사실을 감지하면은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신호로 만들으니까 발신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 발신기에서 어디로 보내줘야 돼? 수신기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중계기가 들어가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불나면 알려주는 설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3년까지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간단한 거는 2년, 복잡한 거는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는 3년, 그 다음에 경보설비, 피난설비는 뭐요? 2년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렇게 맞추면 돼요. 그렇게 맞추면 다 맞아떨어지는데 그렇게 맞췄을 때 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2개예요. 그러면 하자보수 보존기간, 이것도 단골 문제야.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존기간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뭐 쳐야 돼요? 무선통신 2년 맞추고 자동화재 탐지 3년 맞춰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맞춰봐요. 무선통신 보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2년 되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갑 1번에 유도등 하니까 1년 틀렸지? 1년 없다 그랬잖아. 2년 아니면 3년이라 그랬잖아요. 2년 아니면 3년. 그러면요, 2번에 보면 자동식 소화기 불 끄는 거 몇 년? 3년. 이 맞잖아. 그치? 어렵지 않아, 이거.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 듣고 이제 맞추면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7번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7번 문제요. 7번 문제.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사. 요거는 이제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소방시설 관리사와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시설의 점검을 위해서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전문성이 없거나 또는 자격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아주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딱 누구만 된다 이게 아니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검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안전행정불량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검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자, 그렇게 이제 지금 네 가지 이제 포인트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시설 관리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지? 근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니한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맞춰서 읽으려면 이게 아주 쉬운 말인데도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런 의미고. 그럼 이제 먼저 검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검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 검치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검치산자는 정신방해가. 한정치산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한정치산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 돼요. 뭐 자기 사리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중요한 소방시설 점검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것도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아까 금고 했어요, 그죠? 금고는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가만히 놔두는 거야. 일을 안 시켜요. 자,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뭐 법의 어떤 처벌을 받고 나서 최소한 2년은 뭔가 자숙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년이 지나고 나야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 법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교도소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쯤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거 안 돼요. 그죠? 결격 사유고. 안전행정불량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도 2년이 지나야지만 새로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 4번에 보면 뭐가 나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이죠? 요거는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안전관리사가 될 수 있어요. 자, 8번 문제요.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소방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방기본법은 소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놔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쭉 정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불을 다뤄요. 불은 어때요? 점화원이 되잖아요. 그죠? 점화원이 되고 불에서 나오는 화염 자체가 바로 뭡니까? 화재로 이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을 다루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정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집에 있는 보일러실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또 겨울철에 불이 많이 나서 폐가 많이 났던 게 뭐냐면 이동식 난로예요. 이동식 난로. 이게 불이라는 게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관리가 쉬운데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 관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동식 난로에 대해서도 어때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바로 불이 꺼져야 된다. 뭐 등등의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다. 여기는 이동식 난로 두지 마라.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 그게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아닌 것은.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동식 난로 설치 금지 장소 해가지고 나오는데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독서실, 그 다음에 숙박업, 목욕장, 세탁업, 영업장, 그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동식 난로를 두면 안 돼요. 두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데, 그지? 아파트는 두도 되겠죠? 아파트는 둬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나오는데, 아파트는,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이,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건물을 아파트라 그래요. 5개층이라 해서 5층이 아니고, 건물이 5층인 건물이 아니고 5개층.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6층 건물이 있어. 6층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이제 지어지는 뭐 빌라나 원룸 이런 거 보면은 1층에 다 뭘로 돼 있어요? 주차장.
이 주차장이잖아. 사람 못 살잖아. 그지? 못 살고 1, 2, 3, 4, 5 이렇게 되면 이건 아파트예요. 우리가 원룸 하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활상에서 쓰는 용어이고 법률상의 의미는 그 아파트라 그래요. 5층이면은. 그 다음에 또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요. 주차장 없이 1, 2, 3, 4, 5 다 아파트로서 주택으로 쓰면 이것도 뭐야? 이것도 아파트예요. 이것도 아파트고 또 내가 5층짜리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다 사는 거야. 어? 나는 1층에 살고 다원이는 2층에 와서 살아라 하고 상우는 3층에 덕민이는 말 안 되니까 안 오고 동훈이는 이제 요즘 말 잘 되니까 오고 지훈이 살고 이러니까 이것도 뭐야? 이것도 아파트예요. 이것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주택으로 서 있는 층수가 몇 개 층? 5개 층이면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는 소방에서는 많이 봐줍니다. 소방에서는 많이 봐줘요. 지금도 보면은 고층 아파트는 이동식 난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파트는 이 규정뿐만 아니라 많이 봐주는데 봐주는 이유가 있어요. 봐주는 이유가 보통 이 아파트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기둥을 안 세워. 기둥을 안 세우고 뭘 가지고 집을 짓냐면은 벽으로 기둥을 만들어요.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에? 없어요. 벽으로 이제 집을 짓는데 이 벽이 기둥이 받는 그런 힘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벽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력벽이라 그래요. 내력벽. 이게 힘을 받으려면은 이 벽을 벽돌을 사서는 안 돼요. 벽돌은 옆에서 치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이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철근을 집어넣어야 돼요. 철근.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은 이게 밀어도 안 넘어가고 위에서 눌려도 어때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진 것들은 일정하게 철근을 감쌀 수 있는 두께만 형성되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화 구조라 그래요. 내화 구조. 그래서 아파트 벽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나도 일정 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벽이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여기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지? 우리 집에 불이 나요. 불이 납니다. 자 이게 내화벽을 내화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옆으로 가야 안 가요? 못 가. 불이 옆으로 번져 나가려면은 여기 탈 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타야지만 벽이 무너진다고. 안 넘어져요. 근데 불은 밑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오로지 갈 수 있는 게 어디로 가요? 위로 가는 게 위로. 그래서 다른 구조물보다는 훨씬 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요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이제 8번 문제도 그 밑에 해설에 보면은 뭐 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우지. 못 외우지. 그래서 일단은 뭐만 학원, 종합병원, 역터미널에는 이동식 난로 설치할 수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시해두고.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소방시설공사법에 규정된 소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법에서는 소방시설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소방시설업.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업은 어떤 게 있느냐?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업은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방시설공사법에서는 소방시설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설계업, 그 다음에 공사업, 그 다음에 감리업이 있어요.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그 다음에 요거는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공사법에 나옵니다. 소방시설공사법에서 소방시설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법에서는 업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염업, 그 다음에 관리업, 소방시설 관리업. 이렇게 해서 전부 업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자격증이지, 그지?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요, 자본금도 있어야 되겠고요,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뭐야? 돈 주면 다 살 수 있는 거야, 그지?
그 자격증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 자기가 지식을 습득해서 자격증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데는 다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계사에 뒀던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방시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안전관리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하는 사람도 아무나 못하는 거야. 자격증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공사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소방시설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답은 뭐가 될까요? 관리업이지. 관리업. 딱 구분 되잖아. 소방시설업은 공사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공사, 감리 세 가지가 있고, 요거 두 개는 뭐야? 소방시설 설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9번,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봅니다. 소방용수시설 중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몇 미터에 설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몇 미터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소방용수시설. 아까 이제 우리가 소방시설에서 소방용수시설이 있었어요. 용수시설. 소화용수하는 게 있었는데, 이 소방용수시설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얘기해볼 사람? 소방용수시설은 세 가지가 있어요.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모아두는데, 물을 모아두는 큰 탱크를 둬요. 그게 뭡니까? 저수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호스를 이용해서 뺐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화전. 그 다음에 소방차에 출동할 때 물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소방차에다 물을 실어줘요. 그게 뭡니까? 급수탑입니다. 급수탑.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소방용수시설이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를 소방용수시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급수탑.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이제 요렇게 체계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급수탑이라면 이게 뭐고 이러면 안 돼요. 급수탑은 요게 체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지? 요런 그림을 자꾸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전체가 파악이 쉽게 되잖아요. 자, 급수탑인데 급수탑은 아주 간단해. 근데 호수 쭉 해놓고 소방차에 물 공급해주기 위해서 밸브 하나 달아놓는 거. 밸브 열면은 그 물이 쏟아지고 밸브 잠그면 물이 어떻게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밸브를 어느 위치에 따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작동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본다고? 밸브 위치가 어디냐? 자, 밸브 위치는요, 어디에 두면 되는 것 같아요? 답이 뭐예요? 0.8에서 0.1,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1.5에서 1.7. 답은요, 1.5에서 1.7입니다. 1.5에서 1.7m 위치요. 1.5m가 어느 정도일까? 1.5m가? 내 키하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키하고 생각해보면은 보통 1.5m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 얼굴 정도요. 평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손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얼굴 근처로 이렇게 뻗었을 때 그게 이제 1.5m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를 연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급한데 뭐 이렇게 앉아서 열거나 뭐 뭘 갖다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가서 바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열 수 있는 데가 뭐예요? 1.5m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1.7m 요 높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지? 요것도 외우면 되겠죠? 요것도 외우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뭐 나오면 그때 할게요. 자, 11번 문제. 시도지사가 방염 처리업 등록을 위해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첨부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업이라고 나오는데 이 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해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기관에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등록이라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인하는 절차예요. 확인하는 절차. 그래야지만 뭐가 될까? 관리가 되겠죠? 감독이 되겠죠? 지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방염 처리업 등록은 누구에게 하느냐? 시도지사에게 해요. 시도지사. 자, 여기서 나오는 시도지사 했는데 이때 시장은 김해시장 해당해야 안 해요?
김해시장 해당 안 해요. 부산시장은 해당할까 안 할까요? 해당해요. 그럼 김해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경남도지사한테 가서 해야 돼. 경남도지사한테. 여기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어디야? 우리나라 세종시에.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어디야? 제주도. 그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도지사에게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신청서 내야 되고요. 신청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확인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방염업 한다 그랬잖아요. 방염업을 하기 위해서도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 인력이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 넣어야 되고요. 학교로 졸업하면 학교 졸업 증명서를 넣어야 되겠고요. 그런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등록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가만히 보니까 서류가 잘 못 됐어요. 서류를 보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때? 다시 돌려보내죠? 보완해 와라. 그때 언제까지 보완을 해야 되느냐는 그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게 며칠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완기간. 보완기간은 며칠요? 10일 이내. 10일 이내. 자, 10일 이내. 여기서는 그냥 보완기간이 10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10일만 나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7일도 나오고, 30일도 나오고, 14일도 나오고요. 막 일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 구분 못하면 어때? 틀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10일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제 메모를 딱 하는 거야. 10일 딱 적어놓고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요약해서 방염업 등록 보완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럼 방염업 등록 보완 뭐 이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노트를 하나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공부할 때 또 10일이 나와, 그지?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적어놔, 그지? 7일 나오면 어때? 위에다가 7일 해서 또 적어놓고, 그지?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요약 정리가 딱 되잖아요. 응?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다시 봤던 걸 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서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게 바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만히 눈으로 쳐다보고 그냥 귀를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 이랬으면 다 잊어버리지. 응? 아마 지금도 쉬는 시간에 정신없이 딴짓 했기 때문에 일본 문제, 새로운 문제 풀어봐라는 못 푼 사람 있을 거야. 그러진 않아? 어? 건처를 이렇게 뻗었을 때 그게 이제 1.5m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를 연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급한데 이렇게 앉아서 열거나 뭘 갖다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가서 바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열 수 있는 데가 뭐예요? 1.5m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1.7m 요 높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치? 요것도 외우면 되겠죠? 요것도 외우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나오면 그때 할게요. 자, 11번 문제. 시도지사가 방염 처리업 등록을 위해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첨부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업이라고 나오는데 이 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해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기관에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어때?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등록이라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인하는 절차예요. 확인하는 절차. 그래야지만 뭐가 될까? 관리가 되겠죠? 감독이 되겠죠? 지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방염 처리업 등록은 누구에게 하느냐? 시도지사에게 해요. 시도지사. 자, 여기서 나오는 시도지사 했는데 이때 시장은 김해시장 해당해요, 안 해요? 김해시장 해당 안 해요? 부산시장은 해당할까 안 할까요? 해당해요. 그럼 김해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경남도지사한테 가서 해야 돼. 경남도지사한테. 여기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어디야? 우리나라 세종시에.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어디야? 제주도. 그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도지사에게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신청서 내야 되고요. 신청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확인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방염업 한다 그랬잖아요. 방염업을 하기 위해서도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술 인력이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 넣어야 되고요. 학교로 졸업하면 학교 졸업 증명서를 넣어야 되겠고요. 그런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등록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시도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서류가 잘 못 됐어요. 서류를 보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죠. 보완해 와라. 그때 언제까지 보완을 해야 되느냐는 그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게 며칠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완기간. 보완기간은 며칠요? 10일 이내. 10일 이내. 자, 10일 이내. 여기서는 그냥 보완기간이 10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10일만 나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7일도 나오고, 30일도 나오고, 14일도 나오고요. 일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 구분 못하면 어때? 틀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10일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제 메모를 딱 하는 거야. 10일. 딱 적어놓고,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요약해서, 방염업 등록 보완.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럼 방염업 등록, 보완,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노트를 하나 딱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공부할 때 또 10일이 나와, 그지?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적어 놔, 그지? 7일 나오면 어때? 위에다가 7일 해서 또 적어 놓고, 그지?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요약 정리가 딱 되잖아요. 응?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다시 봤던 걸 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서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게 바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만히 눈을 쳐다보고 그냥 귀를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 이랬으면 다 잊어버리지. 응? 아마 지금도 쉬는 시간에 정신없이 딴짓 했기 때문에 1분 문제, 새로운 문제 풀어봐라는 못 푼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진 않아? 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소방의 역할이 필요한 대상을 소방대상물이라 그래요.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 되는 것은 많아. 건물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죠?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로 뭐가 주요한 대상이 되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이 주요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게 되면은 특정 소방대상물 이런 표현을 써요. 소방대상물 중에서 봐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소방대상물이 있어. 소방대상물. 여기 앞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느냐 하면은 특정을 갖다 붙여. 특정. 특정은 무슨 뜻일까? 특정은 이런 뜻이야. 특별히 정했다 이 말이야. 원래 한자 뜻이 그래. 특별히 정했다 이 말이야. 뭐 중에서? 소방대상물 중에서 특별히 정한 대상물이야. 그게 특정 소방대상물이야. 쉽지? 응? 그럼 이제 소방대상물이 아까 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 건축물이겠지. 그지? 그래서 건축물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소방을 할 때 그게 적용되는 대상이 뭐야? 건축물이란 얘기야. 그러면 건축물에 보면은 주요 구조부가 있어. 주요 구조부. 자, 건물을 우리가 건축할 때 지붕이 있고, 이 지붕이야, 그지? 근데 여기 벽이 있어. 벽이 있고, 여기는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뭐가 있어? 벽이 있어.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위에는 옆으로 이렇게 걸치지는 게 보야, 보. 이게 보야. 가위바위보 할 때 보가 아니고, 이게 보야. 대들보, 이런 말 들어봤어? 그게 이제 보야, 보. 그리고 이제, 보가 있고, 기둥 밑에는 보면 뭐가 있냐면 기초가 이렇게 있어요. 기초가.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게끔 집을 잘 지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붕의 무게를, 이런 보가 받아낼 수 있어야 되고, 지붕하고 보의 무게를 기둥이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기둥하고 이 다위의 무게를 기초가 받아내야지만 어떻게 돼?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단 말이야. 그지? 이번에 저 경주에서 무너진데 뭐가 무너져서? 지붕이 무너졌잖아, 지붕이. 왜 무너졌냐? 지붕에는, 여기에는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다 그래서? 눈이 오는 게 옛날하고 틀려졌다, 그지? 옛날에는 가벼운 눈이 왔는데 지금 어때? 습기가 많이 들어있는 무거운 눈이 온다. 그래서 옛날대로 설계했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또 무너진 거야.
근데 그 건물은 뭐 체육관, 강당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받치는 게 지지하는 게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폭삭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건물을 구성하는데 건물이 지탱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구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닌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면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집이 왕창 무너질 거냐 아닐 거냐 이거 보면 돼. 자, 지붕. 자,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기둥 나와, 기둥. 기둥이 문제가 생기면은 기둥이 넘어지면 다 무너지겠지? 주요 구조부 맞아. 바닥인데 바닥. 자, 이게 1층 거리라는 건데 이게 2층, 3층이야. 바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지? 자, 그 다음에 방금 이게 보가 나와서 자, 옥외 계단 했는데 옥외 계단은 무슨 뜻일까? 건물의 바깥에 붙어 있는 계단이야. 이거 주로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그거 건물요. 펜션. 학교 같은데. 학교. 여러분 아직 그런 데 안 가봤나 보네.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캬바레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 안 어울리는 단어야? 건물이 이렇게 멀쩡하면은 옆에 계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 그지? 이게 옥외 계단이야. 옥외 계단인데 이게 이제 막 피난 용도로 하는데 원래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봐, 이게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여기 힘이 가해지면은 이게 버텨낸다고. 근데 계단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어 놓은 거야. 이거 힘을 가할 때 쑥 미끄러지겠지. 계단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야. 이게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떼내거나 하면은 계단이 무너진다고. 근데 옥외 계단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벽에다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무너져도 집은 어때? 안 무너진다는 거지. 응? 그래서 옥외 계단 그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주요 구조부가.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지? 자, 우리 이제 화재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을 재난재해라 그래요. 재난재해. 자, 이 재난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재라고 그래요. 방재. 방재 계획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방재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요, 패시브한 방법. 이제 대학교 오니까 영어도 쓴다, 그지? 패시브한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액티브한 방법. 액티브한 방법. 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라는 뜻이야. 수동적이라는 뜻이지, 그지? 액티브라는 뜻은 능동적이라는 뜻이지? 능동적이라는 뜻이야. 이게 뭐냐 하면은, 불이 문제가 된 거야. 불을 났어. 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적극적으로 도망가야 되겠나? 꺼야 되잖아. 그지? 꺼야 된다. 불 끄는 게 바로 뭐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근데, 불이 났으면 끄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불이 안 나도록 해야 되겠지. 도망은 좀 이따가. 불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불이 안 나도록 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패시브한 방법에 있어서 재난을 예방한다는 뜻이야. 그래도 불이 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 액티브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방법은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문제예요.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 다음에 요 방법은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집을 잘 지었지만 거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불을 끌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짓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가 집 지으면 불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겠어? 아니야.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사회적 규제에 의해서 딱딱딱 정해놓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건축법 어제 공부했잖아. 그지? 건축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집을 지을 때 뭐라고? 우리는 패시브한 방제 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 관련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했을 때는 뭐야? 액티브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액티브한 방법.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했을 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주요한 구조부다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부분들을 뭐라고? 주요
구조부라 그래요. 주요 구조부. 그러면 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건축법을 보면은 건축법의 주요 구조부라 뭐뭐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소방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되느냐? 건축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기술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그러면 봐봐, 우리가 보통 뭘 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자, 아까 기초가 있었어. 기초는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다 받아들여서, 자, 기둥의 무게, 벽의 무게, 그 다음에 보의 무게, 지붕의 무게, 이게 다 받는 게 제일 마지막에 누구야? 기초였지. 그러면 주요 구조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초. 땡이야, 땡. 땡.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초가 제일 튼튼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가. 왜 그럴까? 이거 맞추는 사람 상을 줄게. 무슨 상을 주면 되겠어? 법에 없어서. 어? 법에 관련되지 않아서. 법에. 아, 그 정말 솔직한 답이네. 법이 없지 당연히. 근데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해봐. 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왔겠지. 근데 왜 법이 없었을까? 그러면 좋아. 왜 법이 없었을까? 이게 편하게 됐으니까 업적으로 피어봐 해봤자 좀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아, 자, 이게 왜 기초가 주요 구조가 아니냐? 정답 말합니다. 정답. 이거는 지금 우리가 패시브하다, 액티브하다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화재를 우리가 미리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관점이잖아. 그지? 그런 관점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기초는 땅 속에 들어가 있죠? 땅 속에. 불이 나면 땅 속에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줘. 늦게 주겠지. 근데 그 영향이 그 정도 기초가 문제가 될 만큼 불에 타진 않아. 그때는 다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끈단 말이야. 그래서 기초는 땅 속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땅속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법이라는 게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 같잖아.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불나면 문제없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건축법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을 멋지게 짓는 것도 건축법의 내용이고,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도 건축법의 내용이고, 집을 지을 때 불이 안 나도록 집을 짓는 것도 뭐예요? 건축법의 내용이에요. 불이 나지 않도록 집을 짓는 것도 건축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기초가 안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주요 구조부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잘 나올 거고, 그지? 그래서 때 답이 잘 될 수 있는 건 뭘까? 기초 자주 나오겠지. 기초는 주요 구조부야 아니야? 아니야. 기초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옥의 계단은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옆에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1번에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어서, 한 문제 푸는데, 이제 지금부터 명심해야 될 거 있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주요 구조부가 뭔지도 몰랐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대학에 와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아는 것은 안 돼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야지만 이제 뭘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안 배워서 몰랐던 것은 상관이 없어. 근데 배웠던 것은, 그 반드시 답을 어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 그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만일에 이제 그 대답을 모르고 지금 무슨 얘기하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공부 안 한 거지.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학교 다녀도 어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것들은, 처음에 양은 많지는 않지만은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분명히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번. 3번 답이 있으니까 3번 하네. 어?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했는데, 이제,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소방의 발전이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 소방은 어떤 법에 의해서 다루어졌느냐? 그때는
소방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소방법.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법이. 근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소방법이요, 4개로 나뉘어져요. 4개로. 4개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각각의 4개의 법률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보다는 더욱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때 규제를 하겠다는 거야. 그 4개 법률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소방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소방기본법.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소방시설 공사법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법.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요렇게 이제 4개의 법으로 나뉘어져요. 4개의 법으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법에 나온댔어요? 건축법에 나온댔지, 그지? 지금 이제 2번 문제는 뭐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내용이죠? 요게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법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예요. 법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용들이 그 법이라는 제도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관련 분야에 법이 많다는 얘기는 묻고 살 게 많다는 얘기야. 법이 없으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다 하니까 묻고 살 게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4개 법이죠, 그제? 이게 4개 법이에요. 하나가 뭐요? 4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가 4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법률이 있고, 지금은 이거보다도 더 끝발이 좋은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별법이 우리 소방에는 2개가 있어요. 특별법이 2개나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 가는 목욕탕, 찜질방, 이런 건 다 다중이용업소야. 다중이란 말은 아무나 이런 뜻이야. 아무나. 불특정한 다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중이용업소야. 자, 거기에 불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특별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초고층 건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자, 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